반갑습니다 여러분, 작법의 신입니다. 이 채널은 영화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요, 작품을 감상한 저의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는 채널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포지션이 아니라 창작자의 시선에서 작품의 작법적인 부분을 파헤치고 분석하고 전문적으로 해체하는 채널이죠. 따라서 영화를 먼저 감상하신 후에 이 영상을 봐주시면 훨씬 더 재밌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부터는 스포일러 범벅입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룰 작품은 콰이어트 플레이스 2입니다. 정말 똥바가지 같은 영화죠. 의외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재밌다라는 평가를 했죠. 그리고 많은 유튜브 비평가 분들도 볼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전 세계적으로 흥행도 참 잘 됐고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재밌다고? 이게 볼만하다고? 내 감각 기관이 좀 잘못됐나? 이게 재밌어? 이렇게 당황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정상입니다. 이 영화는 개판이죠. 개박살이 영화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즐겁게 이 컨텐츠를 소비하느냐, 그 비밀을 푸는 과정에서 무시무시한 작법의 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일말의 모험도 강행하지 않습니다. 아주 안정적이고 잘 먹힌다고 증명이 된 스토리텔링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야기의 기본 뼈대가 너무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영화가 이렇게 개작살이 나도 관객들이 봐줄 만하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떤 작법이 들어갔느냐? 그 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이 위기에 처합니다. 주인공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죠. 그 위험이 크면 클수록 더 좋고요. 두 번째, 주인공이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도 그 해결책이 괜찮다라고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방법이 실패할 시에는 주인공에게 큰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를 얻거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적을 만나게 되고요. 그 적을 물리치고 해결책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찾았던 그 해결책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죠. 하지만 다섯 번째, 그렇게 상황이 종료가 된 줄 알았는데 적이 다시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최종적으로 그 적을 격파시키고 해피엔딩에 도달합니다. 콰이어트 플레이스 2로 다시 돌아와 보죠. 정확하게 요 스텝을 밟았어요. 첫 번째, 주인공들이 갈 곳을 잃고 이상한 공장에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섬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추리를 하죠. 오빠가 뜯어 말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세 번째,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그 단서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때 킬리언 머피가 따라오죠. 그래서 킬리언 머피를 한번 싸운 다음에 동료가 돼서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되죠. 네 번째, 항구에서 적을 만납니다. 근데 적을 소탕하고 섬으로 도착하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섯 번째, 상황이 종료가 된 줄 알았는데 괴물 한 마리가 붙어서 왔어요. 그래서 또 난리가 납니다. 여섯 번째, 방송국에서 그 적을 해치우고 해피엔딩에 이릅니다. 그 과정에서 저 멀리 했던 가족들까지 동달아서 위기에서 탈출을 하게 되고요. 어떤가요?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작법적인 항목의 사건들이 다 들어가죠. 주인공 말고도 엄마 시점에서도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만 그 부분은 우선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인공의 여정을 부각시키는 바람잡이 역할을 국한이 되니까요. 이런 법칙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영화 안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아니, 주인공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섬에 생존자가 있다는 걸 유추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항구로 갔는데 그 항구에 사는 산적이야 해적이야 뭐야, 걔네들이 침입자 2명한테 처발리고 와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섬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는데 알고 보니 배에 괴물 한 마리가 들러붙어 왔다고 규제소에 발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 그 뒤에 개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잘 아시죠?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작법적인 흐름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상황의 연계성이나 개연성, 현실성 같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무너져도 됩니다. 작법적인 순서가 훨씬 더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결과 이런 거지 같은 영화가 대중들한테 호응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작법의 힘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영화라는 장르는 원래 단순히 스토리 하나만으로 승부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 영화에는 세계적인 배우들도 등장을 하고요. 괴물들도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니고 연출도 좋고, 무엇보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가히 특허에 가까운 강력한 작품 컨셉이 있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했던 이유를 단순히 뭐 스토리텔링 작법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참 거지 같은 영화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대한 똥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작법의 신의 솔루션. 혹시 이 영상을 감독님이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솔루션을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주인공이죠. 1편에서 주인공이 죽어가지고 2편으로 넘어오면서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사실 감독님이 2편까지는 안 만들 줄 알고 그렇게 죽여버린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전편의 주인공이 죽은 경우에 그 주인공이 무척 아끼던 어린 제자가 후속편의 주인공이 돼서 나타나면 관객들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좋은 예시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가 있겠죠. 워킹 데드 게임도 마찬가지겠고요. 형태가 살짝 다르긴 하지만 터미네이터 2에서 어린 존 코너가 주인공으로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딸이 2편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우리 감독님은 그 부분이 굉장히 신경 쓰였나봐요. 계속해서 작품 내내 1편의 주인공이었던 아빠를 언급하는 그런 연출을 시도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요 킬리언 머피 요 친구를 아빠의 어떤 복제품으로 만들어서 등장을 시켜버렸어요. 생긴 것도 약간 뭐 수염이 덥수룩한 백인 남자에다가 해결사 역할을 하는 그런 캐릭터로 만들어왔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그냥 1편 아빠의 복제품을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한마디로 뭐 킬리언 머피 요 캐릭터가 너무나도 의미 없이 소비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혼자서 공장에서 숨어있다가 요 딸이 지멋대로 모험 떠나가지고 그거 구해주려고 따라간 거거든요. 구해주러 따갔다가 욕이나 쳐먹고 넌 아빠가 아니야 뭐 이런 욕을 먹다가 섬에 도착을 해서 뭐 주머니에서 무슨 그림을 한 장 꺼내죠? 또 그걸 꺼내면 1편의 아빠야. 이 머피씨가 아빠랑 연관성이 없는데 자꾸 왜 이 사람한테 그런 연관성을 억지로 집어넣는지 무슨 아빠 워너비로 만드는지 이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네, 요 머피씨는 거의 뭐 영화에서 없는 사람이에요. 남지 않는 사람이죠. 솔루션 제공합니다. 아버지와 딸, 부녀의 관계가 1편의 주요 감정선 컨셉이었다면 2편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선을 갖고 와야 해요. 그러니까 아빠 나이 집에 중년 남자 말고 딸과 비슷한 뭐 동갑내기 또래 정도로 데리고 와서 어떤 뭐 첫사랑 같은 그런 느낌의 유대감이라든가 뭐 청소년기에 뭐 질풍노도 뭐 그런 느낌 그런 식으로 완전 색다른 감정선을 가지고 작품을 꾸몄어야지 1편의 감성을 그대로 자꾸 갖고 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2편의 아이덴티티를 자기 스스로 깎아먹는 느낌인 것이죠. 새로운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전작에서 보여줬던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감독님의 걱정과 염려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치명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현재 이 감독님은 3부 제작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3부로 해서 트롤리지 시리즈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2편에서는 이야기의 빌드업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인공들이 어떻게 힘을 키우고 어떤 식으로 더 큰 위기에 대비를 하는지 어떤 동료들을 모아오는지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야 하는데 영화의 대부분의 시간이 1편에서 봤던 연출을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보통 한 편 만들 때는 3부작이라는 큰 그림을 예정하진 않죠. 근데 2편까지 제작이 되면 보통 3부작까지 큰 그림을 예상하지 않나요? 주먹구구식으로 만들고 있나? 2편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3편에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끽해봐야 뭐 괴물들 소탕한다 뭐 이런 얘기로 갈 텐데 지금 2부에서 빌드업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작자가 1편이 떴으니까 전편과 비슷하게 해서 대충 2편, 3편 찍어내자. 이런 상업적 마인드에 충실해서 작품을 복제해서 내놓은 상태거든요. 3편도 뭐 크게 달라질 거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솔루션은 이거 다시 찍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못 살리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네. 존 크레신스키 감독님. 이거 콰이어트 플레이스에서 3편 찍지 말고 프로덕션 눈치 그만 보고 좀 다른 걸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원래 하기 싫은 일 하면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느낌 좀 강하게 들어서 그런 아쉬움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되네요.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어쨌든 성공을 거둔 이 상업적인 작품 안에 사용된 작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작법의 구체적인 틀 모양을 작품과 분리를 시켜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시나리오 공모전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작법의 신이고요. 이 채널의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는 날에 제가 현재 연재하고 있는 작품의 제목과 제가 사용하는 필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